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넘버원 강 선생입니다. 수년간 스포츠 분석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들을 많은 인원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매번 적중할 수 없습니다. 거짓 채널들에 속지 마시고 강 선생과 함께 소통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매일 프로토 배트맨 위주로 분석해서 공유 중이며 사설토토는 사절입니다. 1월 8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르셀로나 대 빌바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는 4-2-3-1을 기반으로 하며 전방에서 레반도프스키를 축으로 한 세밀한 빌드업과 마무리를 동시에 추구한다. 라민 야말은 오른쪽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는 움직임이 날카롭고 1대1 돌파 후 컷백 선택에서도 침착함을 보여준다. 결국 페란 토레스와 하피냐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맡고 라민 야말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반복하며 마지막엔 레반도프스키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하는 패턴이 가장 위협적인 루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하피냐와 다니 올모의 킥 퀄리티가 돋보이며 상대 박스 주변에서 얻어내는 프리킥 하나하나가 곧바로 득점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이어서 빌바오는 동일하게 4-2-3-1 구조를 사용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스타일은 보다 직선적이고 에너지 레벨을 앞세우는 방향에 가깝다. 빌바오는 강한 전환 압박과 높은 활동량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고 끊어낸 지점에서 곧바로 전진하는 직선적인 공격으로 승부를 보려는 성향이 뚜렷하다. 다만 파이널 서드에서의 세밀함은 상대와 비교했을 때 다소 떨어지는 편이라 박스 근처까지 잘 올라가고도 마지막 패스나 크로스 질이 아쉬워 마무리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수비에서는 촘촘한 미드블록 운영으로 중앙을 어느 정도 틀어막지만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측면에서의 2대1 패턴, 컷백 수비에 대해서는 대응이 다소 느린 단점이 눈에 띈다. 특히 페널티 박스 주변 파울 관리에서 과열되는 경향이 있어 직접 프리킥 상황을 자주 내주면 킥 퀄리티 좋은 상대를 상대로 치명적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 이번 슈퍼컵은 중립 경기장에서 치러지지만 패턴 플레이와 세트피스 완성도, 파이널 서드에서의 마무리 디테일을 놓고 보면 한쪽이 분명히 앞서 있는 매치업이다. 빌바오도 활동량과 압박으로 변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패스 정확도와 세트피스 퀄리티의 차이가 누적되며 바르셀로나 승리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본머스 대 토트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머스는 4-2-3-1 구조를 기반으로 홈에서는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며 좁은 구장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팀이다. 특히 세메뇨가 측면을 찍고 내려간 뒤 페널티 박스 안쪽에 자리 잡은 크루피에게 컷백 형태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연결하는 루트는 본머스 공격의 대표적인 패턴이다. 테버니어는 이선에서 세컨 볼을 주어 연결하는 플레이에 능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킥을 담당하며 중거리 슈팅으로도 위협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더블 볼란치는 수비 시에는 촘촘한 두 줄 수비를 형성하고 공을 잡는 순간 전진 패스를 과감하게 찔러 넣으면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이 덕분에 본머스는 홈에서 초반부터 압박과 템포를 동시에 높여 상대를 자기 진영 안으로 몰아넣고 세컨 찬스와 측면 크로스를 반복해 기세를 올리는 흐름을 자주 만든다. 이어서 토트넘 역시 4-2-3-1을 쓰지만 원정에서 공수 밸런스가 어긋나는 장면이 눈에 띄게 많다. 토트넘은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나가려는 성향이 있지만 볼 로스트 이후 전환 수비에서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원정에서 더 두드러진다. 풀백이 전진했다가 복귀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노출되며 센터백이 커버를 나가면 중앙이 텅 비는 구조가 반복된다. 여기에 최근 원정 경기에서 실수성 실점과 후반 집중력 저하가 겹치며 실점 이후 멘탈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장면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머스 원정에서도 토트넘 수비 라인은 초반부터 심리적으로 여유를 잃고 박스 근처에서 과도하게 움츠러든 채 경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이름값만 보고 토트넘 쪽으로 기울기 쉬운 매치업이지만 실제 흐름을 뜯어보면 본머스가 홈에서의 템포와 측면 침투 패턴이 훨씬 더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토트넘은 원정에서 수비 라인과 전환 속도가 동시에 흔들리며 실점 이후 멘탈까지 무너지는 장면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최근 흐름 그리고 홈 원정 차이를 모두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본머스 승리 쪽에 기대값을 두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번 경기 본머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풀럼 대 첼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풀럼은 4-2-3-1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하지만 포백 라인 간격이 넓게 벌어지는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 특히 센터백과 풀백 사이 하프 스페이스가 자주 열리면서
상대 이선 자원들에게 위험 지역을 쉽게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원 더블 볼란치가 수비 커버와 전진 전개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라인 간격이 한번 무너지면 재정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결국 포백 수비수들이 포진된 각자의 간격이 넓어서 상대의 공격진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이 여파로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며 공격 전환 시 템포까지 자주 끊기는 흐름이다. 그래서 선제 실점을 허용하는 순간 플럼 입장에서는 다시 경기를 끌고 가기 위해 더 많은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 부담으로 남는다. 이어서 첼시는 동일한 4-2-3-1을 사용하지만 이선 자원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파이널 서드에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팀이다. 첼시의 에이스 콜 파머가 그 틈을 공략해 상대 파이널 서드 공간을 선점한다면 첼시는 비교적 수월하게 선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구도를 마련하게 된다. 결국 첼시는 페드로 네투의 측면 돌파, 주앙 페드로의 라인 사이 움직임, 콜 파머의 결정적인 키패스와 마무리가 하나의 패턴처럼 이어지면서 플럼 수비 조직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플럼은 포백과 중원 라인 사이가 벌어지는 구조적인 약점 때문에 한번 주도권을 내주면 다시 흐름을 되찾기가 쉽지 않은 팀 상황이다. 반면 첼시는 콜 파머를 중심으로 한 파이널 서드 패턴과 이선 자원들의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가 가진 틈을 끝까지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파이널 서드에서의 결정력을 감안하면 첼시가 이 흐름을 활용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이번 경기 첼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맨체스터 시티 대 브라이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맨시티는 4-3-2-1 구조 안에서 공을 소유하는 순간 곧바로 3-2-5 빌드업 형태로 전환하며 상대 압박 라인을 위로 끌어올린 뒤 그 뒤 공간을 공략하는 데 능하다. 홀란드는 하프 스페이스와 페널티 박스 경계를 오가며 수비 라인을 수직으로 찢는 움직임을 반복하고 박스 안에서는 한 번의 터치로 슈팅 각을 만들어내는 결정력이 여전히 리그 최상위급이다. 맨시티는 베르나르도가 전진 드리블로 1차 압박을 벗기고 포든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이어받은 후 마지막에 홀란드가 침투 타이밍을 맞춰 들어가는 3단 콤비네이션을 반복적으로 구현한다. 또한 양 풀백은 빌드업 시 안으로 좁혀 들어와 중원 숫자를 더해주고 측면 윙 포지션은 인사이드 포워드가 채우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안쪽으로 찌그러뜨리는 패턴을 선호한다. 벤치에서도 교체 카드 자원이 워낙 풍부해 후반으로 갈수록 동일한 전술 구조 안에서 신선한 에너지를 그대로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결국 맨시티는 앞선이 무뎌질 만한 타이밍에도 전술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자원들의 투입으로 압박 강도와 공격 템포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다. 이어서 브라이튼은 3-4-3 기반으로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를 이어가며 전개를 시도하지만 중원에서의 압박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면 그 순간부터 구조가 흔들리는 약점이 드러난다. 그래서 브라이튼은 전방과 중원의 1차 압박이 한 번만 헛돌아도 수비 라인 앞 파이널 서드 지역이 크게 노출되며 센터백들이 넓은 공간을 1대1로 감당해야 하는 그림이 반복된다. 이 상황에서 라인을 올렸다가 패스를 한 번에 허용하면 중원은 그대로 뚫리고 역방향으로 쫓아가는 수비만 남게 된다. 결국 브라이튼은 빌드업과 압박 모두에서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는 날카롭지만 그 균형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파이널 서드가 여러 차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이 경기는 브라이턴의 압박 구조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맨시티가 얼마나 날카롭게 파고들 수 있느냐의 문제다. 브라이턴은 중원 압박 타이밍이 한 번씩 어긋날 때마다 파이널 서드 노출과 수비 밸런스 붕괴라는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맨시티가 홈에서 경기 템포와 전술 주도권을 모두 틀어지고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더 높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크리스탈 팰리스 대 에스턴 빌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팰리스는 3백 기반 3-4-3 구조에서 먼저 수비 안정부터 가져가며 라인을 쉽게 올리지 않는 신중한 접근을 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팰리스의 공격은 피노의 터치라인 돌파 후 하프 스페이스 침투 그리고 마테타가 박스 안에서 버텨주는 장면을 통해 간헐적으로 슈팅 찬스를 만드는 형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세컨볼 경쟁에서 과감하게 숫자를 걸기보다는 수비 라인 뒤 공간 관리에 더 신경 쓰는 성향이 있어 박스 안에서의 2차, 3차 파상 공세보다는 한 번의 상황에 기대는 빈도가 높다. 또한 최근 일정이 촘촘하게 이어지면서 윙백과 측면 자원들의 체력 소모가 커져 후반으로 갈수록 오버래핑 빈도와 스프린트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흐름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팰리스 입장에서는 예레미 피노의 개인 돌파와 마테타의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제한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겠지만 전체적인 공격 볼륨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어서 아스톤빌라는 포백 기반 4-4-2를 바탕으로 투톱과 이선의 간격을 활용해 박스 주변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는 패턴을 선호하는 팀이다. 그래서 빌라의 공격 루트는 로저스와 틸레만스, 혹은 틸레만스와 부엔디아가 박스 주변에서 빠른 템포의 2대1 원투 패스를 주고받은 뒤 그 틈을 파고드는 형태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이 기본 패턴 외의 측면을 깊게 파고든 뒤 컷백을 다양하게 섞는다거나 롱볼 이후 세컨볼을 대고 회수하는 공격 플랜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게다가 빡빡한 리그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중원 자원들의 활동량이 떨어지면 박스 근처에서의 2대1 연계 속도도 둔화될 수밖에 없고 슈팅 시도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후반 교체 카드로 투입될 자원들도 전개 패턴을 완전히 바꿔줄 만큼 폭발적인 옵션이라기보다는 기존 틀 안에서 비슷한 역할을 반복하는 성향이 강해 드라마틱한 공격력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경기는 화려한 공격 축제가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 패턴 안에서만 답답하게 공방을 이어가는 매치업에 가깝다. 양 팀 모두 전술적으로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정해진 루트 안에서 최소 실점만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빡빡한 일정과 제한된 교체 카드, 단조로운 공격 패턴까지 모두 감안하면 결국 스코어는 크게 벌어지지 않고 무승부로 잠길 확률이 높은 경기라 할 수 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벌리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벌리는 3백을 기반으로 3-4-3을 가동하지만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이 너무 길다. 특히 벌리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벌어지면서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와 이선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측면에서는 윙백의 전진 후 뒷공간 커버가 늦어 상대 윙포워드에게 풀백 뒷공간을 너무 쉽게 내주는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처럼 라인 간격과 측면 뒷공간 관리가 동시에 흔들리다 보니 최종 수비 라인이 페널티 박스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실점 위기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채 두 번째, 세 번째 찬스를 내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런 구조적인 수비 조직 문제 때문에 벌리의 순위가 강등권까지 추락해 있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성격의 불안 요소는 아니라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어서 맨유는 4-2-3-1을 기반으로 하며 세스코를 최전방에 세워 라인 브레이킹과 제공권을 동시에 노리는 구조를 가져간다. 이렇게 불안한 강등권 팀 벌리의 수비 조직을 상대로 쿠냐는 반복적인 침투 패턴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양질의 득점 찬스를 수월하게 생산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마운트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 가담을 바탕으로 세컨드볼 회수 이후 전진 패스를 빠르게 선택하며 박스 근처로의 침투 타이밍도 좋다. 더블 볼란치 라인은 볼 탈취 후 곧바로 전방을 향해 패스를 투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세스코와 쿠냐의 움직임에 맞춰 수직 전개를 시도한다.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벌리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어지럽히고 역습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장면을 자주 연출할 수 있는 구조다. 결국 메뉴는 세스코의 뒷공간 침투와 쿠냐의 날카로운 드리블, 마운트의 이선 가담이 삼각 구도를 이루면서 벌리의 허술한 라인 사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는 카드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 경기는 강등권에 몰린 벌리의 불안한 수비 조직과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 준비가 된 메뉴의 공격 라인이라는 대비가 뚜렷한 매치업이다. 벌리가 3백과 미드필더 라인 간격을 정리하지 못한 채 경기에 들어간다면 마테우스 쿠냐와 세스코, 마운트가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번갈아 공략하며 경기 흐름을 점점 자기 쪽으로 끌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시간이 갈수록 벌리의 수비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항상 강선생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